자, 오늘 영상의 이제 중심 핵심 내용인데, 예, 자, 오늘 영상 트럼프 이 전 대통령 제가 이제 그냥 이 어르신 이 선생님 보고 이제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얘기할게. 그게 편하니까 어감상. 현재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시긴 하지만 대통령이 아마 전 100% 이분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저는 거의 100%라 생각해요. 트럼프 이분이 이제 다시 재선에 당선된다면 G7 그러니까 선진국 연합이죠. 선진국 연합과 미국의 향후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코인 투자는 왜 해야 될까? 탈달러화는 왜 진행될 수밖에 없을까? 그리고 비트 XRP 걱정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다이렉트 메시지로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된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가 DBS라고 있어요. DBS. 여기 이제 지점들이 거의 대부분 다 어디 몰려 있냐면 여기 이제 캐나다고 여기 미국이고 여기 남미죠. 예, 여기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그리고 여기 러시아, 중국 뭐 이렇게 여기 한국, 일본 있고 여기 예, 인도네시아 해가지고 이제 브레골이 이렇게 쭉 있고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DBS가 이제 중심되게 움직이는 데가 세계에서 이쪽도 아니 여기 회색빛이죠. 여기 빨간색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부분이 있죠. 여기 동아시아 축으로 해서 다 여기 포진해 있습니다. 중심 국가들이 다 브릭스가 여기 다 이렇게 몰려 있어요. 현재 제가 이거 지진 때 브레고리하고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제가 먼저 XRP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이거로 바꾸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단 여기서만 이제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자, XRP 그리고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커런시들하고 이제 화폐들하고 이제 이게 이렇게 돼 있나 페어가 돼 있나 달러, 싱가포르 달러, 홍콩 달러, 엔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얘네들도 요런 거 위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이 페어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지금 BTC로 XRP를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인생에서. 네, 지금은 직진해야 되는 게 분명히 100% 맞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뭐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설계자라는 표현을 제가 요 근래 몇 개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금융 지배자들이 뭐 국가를 상대로 아니면 특정 인물을 상대로 해서 사망하게 만들고 막 이럴 때 이제 설계를 해요. 이게 이 설계는 1년짜리도 있을 수 있고 6개월짜리도 있을 수 있고 한 달짜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6년 정도 설계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6년짜리 XRP, 뭐 비케라든가,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라이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뭐 비트코인은 더 큰 설계였겠죠. 자, 그래서 어쨌건 XRP 가장 큰 설계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폴카닷이나 에이다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두 개 페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얘네들도 아마 다 전부 다 잘 살아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얘기를 하고 자, 이 영상의 핵심은 뭐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몰랐던 진실이나 공중파 미디어에서 예, 되게 중요한 건데 놓치고 있었던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요 근래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자, 노벨 경제학자 16인이 경고를 했어요. 이 트럼프 승리 시 인플레 재점화 될 것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사를 내보냈는데 과연 이분이 당선이 되면 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할까? 제가 이걸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일단은 현물 경제가 축소하고 있는 현재 시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 지금 표면상에 나와 있는 지표는 되게 성장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잘 살지 못합니다. 금융시장만 지금 확장되고 있어요. 금융시장만 팽창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서 한국인들 부채 비율이 올라가면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부채 비율이 올라가요. 거기도 부익부 빈익빈이 더 극심해져요. 예, 여러분들 이미 아실 거예요. 공중파 미디어를 통해서 그 정도는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극대화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자, 이걸 문자로 표현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승리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가 제기될 수가 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무역 정책이에요. 트럼프는 자국 이기주의, 자국 우선주의로 보호무역주의를 강조를 해요. 관세 인상,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는 원래는 그 종이에다가 푸른 잉크를 찍어서 그거를 중국에 보냅니다. 그리고 헐값에 저렴한 인건비에 제조된 그런 물건들을 헐값에 여태까지 수입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다 관세를 인상한다. 그러면 중국에서 그 인프라 노선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달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무역 장벽을 세우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자국 내에 공장을 건설해서 자국 내 인력으로 물건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자국의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수입품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공급망 혼란을 야기하며 인플레이션 촉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하냐라고 이제 저한테 묻지 마시고, 제가 항상 이제 3인칭 관점에서, 지배자의 관점에서 왜 이런 설계로 이분을 왜 거기 설계자가 등극을 시키냐, 이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조금 이게 그러니까 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에너지 정책.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트럼프는 미국 내 에너지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초기에는 에너지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을 높여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가 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좀 이따 이제 풀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노동시장. 트럼프는 이민 제한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시장에서 공급 감소를 초래하여 임금 상승 압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촉진할 수가 있다. 이 얘기인데, 미국은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자, 지도를 보고 이제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이제 미국이 있어요. 북미, 일명 우리는 이제 북미라고 하죠. 캐나다까지 해가지고 여기. 예. 자, 여기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데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력이 수급이 안 될 때 보통 어디 분들을, 그러니까 인건비가 쌀 때 보통 지금은 이제 동남아 이쪽에서 이제 많이 오셔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중국에서 이제 조선족 분들이 한국에 많이 와서 3D 잡을 많이 일을 했습니다. 저임금이라는 어떤 그런 거로.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 비슷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트럼프 그분이 이제 당선이 돼서, 그러면 자, 여기서 장벽을 세워서 이민문호를 더 닫아버려요. 관세도 보이지 않는 장벽이지만, 그러니까 모든 장벽을 소프트웨어적인 거, 하드웨어적인 거를 다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둬버리는 거죠, 여기다가. 한마디로. 그러니까 남미에서 그러면은 인력들이, 여기가 인건비가 높으니까, 자, 여기서 그 장벽을 불법 이민으로 해서 일로 넘어갑니다. 브로커를 끼고. 그래서 여기서 불법으로 캐시 잡으로 일을 해요. 그렇게 해서 지하 경제에서 굴러갔던 것도 사실 되게 높아요. 근데 그게 차단되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시민권 받은 사람들, 합법적으로 비자 받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은행 계좌를 끼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세금 탈세를 못해요. 세금 탈세를 못한다는 의미는 물건을 여기서 만들어내면 이게 코스트에 바로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멈추지 않을 거고, 이게 미국의 GDP, GNP의 장기 저성장 국면을 불러올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거랑 이제 자 보세요. 여기서도 우리가 몰랐던 사실, 공중파 미디어에선 절대로 얘기해주지 않는 것들. 6월 21일 날, 자, 미국 사우디의 50년 미략 페트로달러 체제가 막 내린다고 하면서 이제 물음표를 던져요. 조선일보에서.
이게 사실 2022년서부터 이제 얘기 나왔었던 건데, 지금 와서 이제 이걸 공식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달러 거래가 있긴 할 거예요. 완전히 근데 서서히 줄여 나간다고 하는 거를 공식 발표를 했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은 산유국이야. 미국은 산유국이야. 거대한 셰일층이 있어. 그래서 괜찮아. 상관없어. 산유국이라 괜찮다고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떠듭니다. 유튜브 상에서 떠들어요. 저희 이제 그 사람들 인정 안 해요. 절대. 자, 여기서 이제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그 오일, 자, 이거 원유 생산 코스트 비용을 이거를 그러니까 추론한 게 아니라 이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형상화해서 그래프화한 거예요. 보시면 오페크는 어느 순간 러시아가 여기 끼면서 오페크 플러스로 변했어요. 오페크는 몇 개국 안 돼요. 근데 오페크 플러스로 되면서 수많은 국가들이 이제 여기 포진합니다. 그래서 거대 오일 연합이 돼버려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러시아가 입김이 되게 세요. 어느 순간. 자,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오페크 여기 코스트를 한번 보세요. 코스트가 10이 안 돼요. 여기 5예요. 5예요. 그리고 쿠웨이트도 5예요. 에버리지 오페크는 10입니다. 그냥 이걸 수치화해서, 그리고 미국의 에버리지는 곱하기 2예요. 2배예요. 코스트가, 저는 이거 코스트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미국은 원유를 산유국이야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이제 중심되는 게 이 셰일이에요. 셰일 오일이에요. 셰일 오일은 문제가 뭐냐면, 원유를 뽑아내는데 그냥 원유층에서 빼내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고압의 물을 또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공비가 되게 많이 듭니다. 전문 인력에 막 여러 가지 코스트 대비해서. 그래서 그거를 수치화한 건데, 정확히 사우디아라비아에 대비해서 여기는 5인데 50이에요. 곱하기 10배가 듭니다. 네. 그냥 오페크 그러니까 여기 그냥 평균가로 따지면, 자, 사우디아라비아 제거하고 그냥 이것만 봤을 때도 한번 보세요. 이게 50이잖아요. 그럼 여기 10이죠. 이것만 해도 곱하기 5예요. 그러니까 이런데 이거를 보고 사람들은 피상적으로 미국은 산유국이야. 너네 필요 없어. 탈달러와 말도 안 돼. 그러면서 그냥 이분법 논리로 항상 이 사람들은 그냥 100년간의 미국이 주도했던 페트롤 달러에 관련해서 그 박스 안에 갇혀서 그냥 사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말씀드려도 이게 유튜브 상에 그러니까 대중들을 상대로 말을 해도 이게 씨도 안 먹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른다는 거죠. 상자 안에 이게 굳은 살이 박혀가지고 이게 철저하게 이 사고방식이 여기 갇혀있기 때문에 절대로 따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달러가 망한다고? 지진이 난다고? 팬데믹이 온다고? 그러면 이 안에 갇혀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사고를 항상 이제 밖에서, 판다월드 밖에서 이제 이런 거 다 생각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다 판단하면, 여기서 사업할 수 있는 거 내가 이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좀 생뚱맞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원래는 계획이 없었던 건데, 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시대가 인공지능이 이제 챗 GPT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인공지능을 이제 우리가 모바일 폰을 이용해서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현재 나는 한국 내에서 다 망한 자영업자야. 근데 나는 수십 년간 쌓아온 어떤 특화된 나만의 노하우가 있고 기술이 있어. 그게 김밥을 말든 칼국수를 만들든 아니면 쫄면을 만들든 아니면 하다못해 그게 미용 기술이 됐건 뭐가 됐건,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동시통역이 가능한 시절이에요. 시절로 갑니다. 점점. 이게 보세요. 제 말대로 되나 안 되나? 이 보이지 않게 이 장벽이 다 사라져 버려요. 제가 브릭스 위주가 될 거다고 말씀드렸죠.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 자, 이거 제가 빈말로, 그러니까 그냥 협소하게 항상
나는 내 인생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사니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진짜 그 바보 같아.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그렇게 끝나요.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때서부터 시작입니다. 아직 끝난 게 절대 아니에요. 예. 제 말을 절대로 이거를 제가 이거를 뭐 그 미화해가지고 말씀드렸다고 절대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오판하지 마세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이게 정성스럽게 한 길에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누구나가 다 판단 내릴 수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루트나 길을 모르고 기회가 없었으면 그게 묻히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도 다가올 수 있는 세상이 사실은 앞으로의 세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말씀드리게 됐는데, 자, 갑자기 5일 얘기하다가 얘기가 그래서 어쨌건 이런 상황, 보면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거는 제가 조작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빅데이터, 기존에 나와 있는 빅데이터들 있죠. 생산 코스트.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은 생산 원가 자체가 일단 에버리지로 해서 이렇게, 그러면 곱하기 5인데, 그럼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 내에. 아무리 4차 산업 혁명이 도래한다라고 하더라도, 철강은 생산해야 되고, 콘크리트는 부어야 됩니다. 건물도 건설을 해야 되고, 차도 돌아다녀야 되고. 아니 그러면 이게 그대로 미국 경제에 그거 할 텐데 오페크랑 여기서 선을 끊어버리면 중국에서 헐값에 물건을 사오지 않으면 과연 미국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보면은 IMF에서 예전에 이런 얘기를 이제 이런 예측을 했던 게 이게 국제통화기금이 이런 예측을 했던 게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서서히 이렇게 되고 있어요. PPP 기준한 GDP 예상률이잖아요. 아직 2030년은 안 됐어요. 아시겠지만 2021년인가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브릭스가 G7하고 똑같아졌어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세계 그 순위 보면은, 경제 순위 보면 일본은 점점 내려가고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뭐 이런 데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밑에 바로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지만, 아니 그럼 이런 상황이면 현물 경제가 무너지는 건 당연한 거고, 중산층이 G7 내에서는 자 미국을 필두로 해서 붕괴할 수밖에 없어요. 고인플레가 장기화되면 저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돈을 안 써요. 근데 브릭스는 다릅니다. 인도나 제가 그랬죠. 나이지리아가 됐건 어디가 됐건 브릭스, 자 중국 뭐 이런데 4차 산업으로 지금 넘어갔고 중산층이 여기는 확장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확장을 하는데 여기서 달러를 안 쓴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달러를 쓰면은 뭐 그대로 그걸 할 텐데 달러를 배제시킨다는 거. 여기서 이제 미래가 갈리는 거죠. G7과 브릭스에. 2030년까지 이제 보세요. 어떻게 되나. 제가 예전에 2018년부터 예언했던 거. 이게 그대로 수치화되어 있는데 보면 G7 브릭스, G7 42%, 브릭스가 19%. 2002년까지만 해도 이 GDP 성장률이 이렇게까지 많이 2배 이상 차이가 났었어요. 2022년, 그러니까 2년 전 G7 30%, 브릭스가 31%. 브릭스가 2020년을 기준해서 G7을 성장률에서 압도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객관적인 그런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팬데믹 얘기인데, 제가 이거는 월요일 날 조금 더 이제 뭐 이런저런 말씀을 이제 드려볼게요. 일단 코로나19 새로운 변이 미국 39개 주 확산 추세 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뭐 중국에서 얘기 나오다가 슬슬 하다가 이제 이 얘기 나왔고, 제가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달으셨는데, 이번에는 뭐 질병방위청에서 뭐 준비를 철저하게 한 거,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라고 해서 링크를 제가 그래서 그걸 보진 않았는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1차 코비드, 1차 코비드가 있었을 때 이게 무슨 그게 있었냐면 우리는 단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상점만 닫아. 그때 이제 폐쇄시키고 막 이랬던 것만 보는데 이 코비드가 있었을 때 이게 있었어요. G7과 자, 노란색으로 바꿔서 G7과 이게 브릭스가 이렇게 있었어요. 요렇게 이제 두 개로. 기존에는 이게 두 개가 명확하게 갈리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코비드가 터지면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어느 순간 G7에 몰려있던 에너지와 지하자원의 인프라들이 이쪽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거는 이제 후행해서 있었지만 이게 서서히 이렇게 있더니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가속화시켰죠. 그래서 지하자원과 모든 인프라가 이쪽으로 몰립니다. 네. 설계자들이 저는 이거 의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거 2차. 그럼 이제 그 기사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사에 보면 질병방위청이 이번에는 만반의 준비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왜냐면 할 말이 있어야지, 나중에. 네. 왜 안 했는데 안 했는데 준비도 안 했는데 무슨 일이 만약에 2차가 생겨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이 2차 코비드를 명분으로 해서 버블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일부러 풍선을 터뜨릴 수가 있다. PF 금융부실을 만들어서 그 명분거리가 이게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한 상황에서 이거 하면 나중에 이게 대중들한테는 이게 불미스러운 이게 그게 돼요. 네, 껄끄러운, 그러니까 설계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바리케이트를 하나 던져놓은 거예요. 저희 이제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이제 말씀드리고, 코로나 팬데믹 동안 이제 이 상업용 부동산이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었는데, 첫 번째는 오피스 공간 수요가 감소했고, 이게 이제 PF 부실 대출하고 이제 연관돼 있을 거예요. 오피스 임대료가 하락하거나 공실률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가 소매업계 타격. 특히 소매업계가 큰 타격을 받았다. 많은 매장이 폐쇄되었거나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수요가 감소했다. 소매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거는 한마디로 신세계 백화점하고 쿠팡을 비교해 보시면 돼요. 신세계, 이마트, 벌시스, 쿠팡. 네. 여기는 근본이 온라인 쪽.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제가 그랬죠. 게임 끝난 것 같다. 여기 무슨 문제가 이것도 금융하고 이제 관련돼서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가 물류 부동산 수요 증가, 전자상거래의 성장과 인해 물류 부동산 즉 창고와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는 증가했다. 많은 기업들이 온라인 주문을 처리하고 신속한 배송을 제공하기 위해 물류 인프라를 확장했다. 저는 그래서 창고를 차라리 고층 건물을 사는 것보다는 넓은 땅을 기반한 창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주요 요소, 그러니까 쿠팡이 매입할 만한 거 미리 뭐 이미 매입을 했겠지만 그런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얘기했고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자 이것도 이제 같이 곁에서 말씀을 자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가 자 이것도 이제 연결해서 보세요. 위믹스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팬데믹이 왔어요. 무슨 위기가 발생해서 통제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집안에 앉아서 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위믹스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중요한 시점 직전이에요. 지금 현재가. 당장 무슨 코비드가 터진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근데 플레이 투 원이라고 해서 이 P2E가 아직까지 우리나라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중국에서는 이게 아직까지 법제화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 가격이 주춤주춤해요. 갖고 놀아요, 사람들을.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요. 팬데믹 기간 동안 이 게임 산업이 P2E 제외하고라도 어떻게 성장을 했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 해마다 계속 성장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색깔별로 나와 있죠. 멈춘 적이 없어요.
역성장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글로벌, 모바일, 콘솔, PC, e스포츠 그리고 게임 유저는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했어요. 그러면 위믹스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P2E의 중심에 있는 코인인데 여기 매달려 있는 그러니까 매달려 있는 게임사들 되게 많아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짚고, 아까 전에 이제 온라인 쪽에, 자, 팬데믹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쿠팡은 무슨 일이 생기면은 반사 이익을 그대로 받아요. 코비드가. 근데 우리 대중들도 마찬가지야. 준비된 사람들은 인생의 곡선을 이렇게 갈 거고, 자, 이건 쿠팡뿐만 아니라 우린 이렇게 갈 거고, 여기서 이제 코비드 1 때 준비 안 된 데는 주춤주춤하다가 평행을 긋거나 망해요. 근데 이번에는 이때는 그냥 넘어갔지만, 이때는 자금 여력이 있어서 넘어갔지만, 다음번에 2차가 만약에 터지면 부채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마도 이렇게 갈 겁니다. 역행하는 거죠. 저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준비한 사람들은 이렇게 가고 준비 안 한 사람들은 이렇게 갈 거고, 준비된 회사들은 쿠팡을 비롯해서 이제 그 비대면에 관련해서 준비된 회사들은 이렇게, 준비 안 한 데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주식도 다 관련해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도 이제 제가 의도적으로 이분법을 적용을 안 할게요. 그냥 일반적인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도 그냥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어쨌건 여기 안에 들어가서 잘 되시길 바라고. 자, 어저께 나온 뉴스 중에 이게 있어요. NH투자증권이 위메이드 목표 주가 하향했어요. 중국서 게임 출시 지연 가능성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는데 가능성이라고 해서 여기서 내리깝니다. 이렇게 부정기사를 던져요. 또 하나는 위메이드 장영국에게 1억 원 레스토랑 멤버십 선물, 강종현 법정 진술 해가지고 이 부정기사를 또 던져요.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기스를 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인베스팅닷컴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위메이드 2분기 영업적자 대폭 축소 전망, 레전드 오브 미르 흥행 기대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또 똑같은 회사를 가지고 이렇게 다 다르게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뭐냐면 그것도 있어요. 이제 7월달 중순부터 이제 그 이상한 코인들 막 그거 하죠. 상폐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런 기사들 보면은, 이런 내용 나오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대중 심리가 불안하고 상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떨어질 때 이걸 누가 갖고 있겠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미끼예요. 떡밥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본질이 있는데, 이 기사를 보면 여기다 이제 앞에다가 이제 부정적인 헤드라인을 던져놓고 기사의 이제 하반부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다만 두 게임 모두 중국 배급사가 정해져 6개월 이상 출시가 지연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을 싹 바꿉니다. 그리고 올해 3분기 회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미르의 전설 로열티 1천억 원이 반영되고, 신작 게임 레전드 오브 미르가 예정대로 출시돼 흥행한다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게 3분기예요. 3분기 기점입니다. 제가 그래서 재미난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이 6월 28일 날이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1, 2, 3월이 1분기, 그리고 4, 5, 6월이 2분기죠. 3분기는 언제냐면 7, 8, 9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7월 달에 뭐 가상자산 어쩌고 저쩌고 해서 금감원에서 뭐 때리고 해가지고 기준 잡고 하니까 여기서는 아마 호재거리를 던지지 않을 거예요. 손학빈 피해야 되니까. 그래서 8월 달 중순 이후 정도, 9월 달이 제가 봤을 땐 가장 유력합니다. 선거도 다가오고 미국. 그리고 또 하나, 자, 근거값을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 중국 게임 시장 문턱 낮아지나 해가지고 6월 2일 날 이게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한중일 그 정상회담이 있었고 정례화가 됐습니다. 중국 게임 시장 규모가 57조 넘어 국내 게임 업계
파노 확대 기대, 넥슨, NC소프트 중 진출 강화 해가지고 이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실 힌트를 줘요. 정답을 알려줘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위메이드니까 중국 진출 준비도 막바지 단계다. 연내 진출을 목표로 현지화 작업에 돌입했다. NC소프트, 펄어비스도 다 마찬가지로 위메이드까지 해가지고 근데 아시겠지만 텐센트하고 위메이드는 관련돼 있어요. 이미 손을 잡았어요. 텐센트는 중국에서 밀어줍니다. 제가 이미 그래서 게임 끝났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위메이드는 더9, 미르엠, 뱅가드 앤 본드, 중국 퍼블리싱 계약을 맺었다. 파노를 받았어요. 네, 들어갈 수 있는 파노를 받은 상태예요. 지금 현재. 미르 IP 정식 계승작으로 지난해 현지 서비스명 모광쌍용으로 파노를 받았다. 파노를 받아서 정식으로 중국에서 영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기사를 이렇게 던진다? 네. 기사를 이렇게 왜 던질까?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왜? 네. 가지고 놀아야 되니까 개인 투자자들. 자,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PF 한파에 부서 절반 날렸대. KB증권 부동산 인력 대거 감원. 자, 어떤 미디어를 보면 부동산 다시 상승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기관이잖아요. 네, 부동산 인력 여기 제가 보니까는 거의 50%를 줄였어요.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는 감원을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기사를 읽어봤는데 과연 이게 뭘까? 네. 한쪽에서는 거대한 버블을 만들고 있고 한쪽에서는 엑시트할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어느 순간까지 이게 동시에 벌어질 거예요. 네. 동시에 벌어진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는 아실 거예요. 풍선을 불긴 하지만 터트릴 시점을 알고 풍선을 부는 겁니다. 설계자는.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이제 보시다 보면은 좀 헷갈리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한 두 번 정도 보시면 좀 좋으시지 않을까.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